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작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특정 캠프에 연루돼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본지 공작인지 이 내용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무형웅인지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 영클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썰어보나요? 네, 오늘은 제보, 기사 제보는 메이저. 기사 제보는 메이저. 네. 그러면 우리에게 제보가 넘치겠군요. 네. 화재 신고는 119. 화재 신고는 119. 기사 제보는 메이저. 메이저에. 알겠습니다. 모 대선 후보가 얘기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어제 뉴스룸에서 서울 동부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코로나 위험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비정규직이라서라고 하는데요. 당사자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패널 분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도 듣지만 주제는 또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저희도 조금씩은 각을 달리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뭐 집중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 차원이신가요? 저는 집중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고 이성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집중. 네, 오늘 야권 얘기가 좀 많아요. 이슈가 많아서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제보자 A씨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배후 가능성입니다.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제보자 A로 지목된 인사가 어제 늦은 밤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권의 황당한 캠프에 있지도 않고 공익신고자도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야권에선 배후에 세력이 있는 것처럼 공작설을 이야기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제보자 A로 지목되는 인물의 등장, 고발장 전달, 전말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성난 제보자 A였습니다. 어제 이 제보자에 대한 얘기가 김웅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서 얘기가 나오자 제가 제보자로 지목된 분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상당히 성난 어투더라고요. 자, 일단 이 김웅 의원은 제보자, 그러니까 이분에게 당시 왔던 자료들을 넘겼기 때문에 이분이 제보자일 것이다라고 특정했는데 본인은 제보자가 일단 아니라고는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보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소영 의원님이. 저는 뭐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예.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절차를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걸 접수한 검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 최종적인 권익위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분은 뭐 예컨대 공익신고자로서 많은 그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신원 공개가 안 되죠. 예. 그 이후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법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 신원 공개라고 하는 게 뭐 몇 달 동안 다 공개되고 나서 나중에 비공개하면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해서 기본적으로 각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에는 예. 그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가 첫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신고자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뭐 A냐 B냐 그 사람 뭐 했냐 뭐 이런 명예훼손적인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반에는 이분의 제보에 의존해서 상황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다른 소스들이 생겼잖아요. 예컨대 뭐 정점식 지금 예. 국민의힘 의원이 그 조모 변호사 그 8월에 고발장을 실제로 예. 8월에 작성한 그분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뭐 단독 예. 보도도 다른 출처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출처, 심지어는 그 고발장 초안과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그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실제 제출된 고발장이 판박이다라고 하는 물증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의 무슨 뭐 말 이런 거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예. 측면에서.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딱 얘기가 그럽니다.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메신저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제보자를 지금 검찰에서는 그 공익신고자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분은 나는 그걸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얘기한 제보자랑 이분은 다른 분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제보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정무위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최종 지정을 이제 네. 공신부자 지정을 네, 근데 권익위가 보통은 하죠. 그렇게 하죠. 보통은 신청과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떤 곳을 통해서 접수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접수는 예. 권익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어저께 김웅 의원이 9시 반에 인터뷰를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 9시 49분인가요? 그때 갑자기 검찰에서 이 검찰에 들어오는 모든 관련된 그 기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공익신고자로 결정됐다라고 해서 이 기자회견 도중에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고 그거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게 막혀버렸는데 신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권익위를 통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4시간 뒤인가요? 오후 4시인가 권익위가 반박 성명을 내요. 권한도 아닌데 왜 당신네들이 지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녁 8시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통해서 신고는 결국은 권익위 한다라고 이렇게 한 발짝을 쭉 떼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근데 논란이 그다음 하나만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그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같은 경우도 그 공익신고자라고 신청했을 때 68일 만에 인정됐고요. 지난 9년 동안 300분 중에 공익신고자로 결정된 분이 한 30%밖에 안 돼요. 지금 되게 검찰이 이례적이지 않나요? 우회적으로 이 제보자를 신원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 논란이 있는 걸 보고 오늘 제가 그 법을 네.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가 아닌 국회도 그 접수를 받을 수 있죠. 수사기관도 접수를 받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권익위가 하게 되는 것은 이 법상 사실인데 예. 공익신고자로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말씀대로 뭐 2달, 3달 이렇게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공익신고자로 최종 결정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구제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컨대 예. 금전적인 뭐 보상이랄지 또는 그 해당 기관에서 예컨대 인사 발령을 할 때 그걸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다른 여타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전제적인 사전 조치로서 이 사람이 예컨대 뭐 인적사항이나 사진이 공개돼서 굉장히 뭐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한 부분 때문에 초기적인 조치로 그 신원보호라는 예.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권익위에서 60일이든 70일이든 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구제금도 줘야 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구제금 뭐 산정도 해야 되고 대상 요건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면 늦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접수한 제가 기관으로서. 충분히 아는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요. 공익신고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윤 총장이 갖고 있는 혐의는 권한 남용이라는 거예요. 권한 남용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판결문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걸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거만큼 공익신고자로 결정되려면 굉장히 많은 검토와 논란을 피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검찰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나오자마자 논란이 되는 절차부터 내용부터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까지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누가 봐도 뭐가 이렇게 급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은 줄 수 있어요. 일단 김웅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1분 전에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공익신고자로 됐다. 네. 해서 이름을 혹시 말할까 봐 말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이영 그거는 의원님의 말 주장이신 거죠. 못하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보도가 준비되고 있다. 그럼 뭐 예. 하나요?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예. 그게 나가고 나면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으로는 사실 가처분 같은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명이 공개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당연히 그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원칙적인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공익신고자가 결정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첫 번째 보도가 난 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일주일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는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김웅 의원이 내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됐는지 권익위조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체에다가 관련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가 사실 이렇게 급하냐라는 이 부분을 문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지금 제보자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제보자 누군지 제보자요. 그러니까 김웅으로부터 파일을 받았다고 지목된 그분 말고 그분- 그분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는 있고, 제보자. 그러니까 그 공익 신고자로서 뭐 신고를 한 사람이든 지금 너무 이게 복잡한데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이 A라고 하는 분이라고 치면요. 이분이 예컨대 지금 현직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또는 뭐 지금 제보한 상대방하고 그런 지휘 간의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일단 관련 내용이 네. 이 제보자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지목된 분이 이제 조모 씨인데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캠프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내가 제보자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뉴스룸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끝나고 하는 아 그래요? 단독 보도기 때문에 네. 아유, 제가 미리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네, 제보자 관련 내용이 네. 제보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정광윤 정치부장이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예. 방송 끝나고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아유 눈치가 빠르시네. 예, 제보자가 나오고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캠프의 소속 아니냐. 어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얘기했던 거는 마치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작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보자 관련해서 일단 처음 이 보도를 한 뉴스버스 측에서도 일단 여권은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본인도 제보자로 지목된 본인도 캠프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뉴스버스 측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예. 밝혔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고요. 그 이상은 근데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한쪽은 이제 여권 캠프 인사라고 일단 야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한쪽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고 혹시 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특정인이 사실은 처음에 받은 사람은 조모 씨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모 캠프 인사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캠프 다 뒤져봤는데 그 사람은 없더라.
이른바 이제 이재명 캠프의 인사에게 핵심 인사에게 물어보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권에 관련된 분은 아니신 거죠? 저는 일단 그 지목된 분을 전혀 모르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바로도 그게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후보의 말씀 맞다나 뭐 여의도에서는 뭐 이분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총선에서 중책까지 맡으시고 그 지목되신 분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높은 당직까지 맡으셨던 분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분이 왜 여당 캠프에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캠프에서 민주당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정치적 노선이 국민의힘 쪽의 캠프에 민주당 사람들이 왔다. 네네 전직 민주당 의원님들도 오셨잖아요. 예, 오재세 의원. 네, 뭐 그래서 그거는 뭐 여의도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웅 의원이나 제보자가 누구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니 없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오늘 조모 씨가 예.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라고 했는데 또 재밌는 것은 검찰에서는 누구죠? 공익 신고자로 예. 우리는 신고를 받았고 물론 권한이 없으니 다시 우회해서 그 건의기로 갈 수 있게 종용은 하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그걸 일단 받았다. 근데 본인은 아주 공식적으로 나는 그런 거 신고조차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목되신 분이 공익 신고자로 신청하신 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예. 뭐 네. 거짓말이 일부에서는 아니라면 이제 네. 제보자 다르고 공익신고자 다르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 캠프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싶어요. 그런 면에 저는 보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제보자인지 누가 공익 신고자인지 이것도 너무나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을 사실상 지목한 다음에 이게 딱 저는 명예훼손으로 뭐 이분이 윤석열 후보나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 딱 워딩인데 여러분 실명을 안 밝혔어요. 근데 사실상 지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 한 거예요. 사실상 지목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하나요?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이분 신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그 사람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게 구체적인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안 하면서도 상대방의 평판을 정말로 저하시킬 수 있는 굉장히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식의 명예훼손인 거죠. 이게 그러면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성난 정말 화난 표정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혹시 적시하면 내가 이게 명예훼손 그렇죠. 걸릴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라고 목만 띄우고 했다고 보시는 그럼요. 건가요? 예컨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본인이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특정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아니 법조인이어서 쓰는 용어부터가 다르네요. 근데 어저께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의혹이라는 게 나오면요. 의혹이 나오면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 관련자분들이 되게 냉정해져야 되는데 이 공익신고자가 갑자기 되는 과정도 그렇고 검찰의 반응, 법무부의 반응, 그다음에 여당의 반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자기가 각자 하는 일을 하고 관련된에서 그쪽에서 법조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에서 그 대응팀이 있던가.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다들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이게 수사도, 감찰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의혹이 의혹을 만들고 의혹이 의혹을 만들고 있고 막 여론전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피해가 계속 갔던 것은 단 한 명.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피해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인지 이거는 나중에 그렇죠. 밝혀져야지 그렇지만 않은 거죠. 지금 그 뒷부분만의 무게 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이게 의혹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의혹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 다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실 문제가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상황은 언론에서 사실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걸 취재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고 그것이 단독 기사들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의 거기에 상당 대해서 부분이 가장 냉정하게 네. 그리고 합리적이면서 진솔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당사자는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인 거예요. 아니, 그 근데 이상 어떻게 하죠? 만약에 가장 보세요. 감정적으로 아니 어제도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하면서 뭐 화를 아니 그게 내셨잖아요. 아니라 이 물타기 하고.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정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맞아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4월 달에 보냈다는 버전, 작년 4월에 시작됐다는 버전이랑 그다음에 실제 8월 달에 접수됐다는 버전이랑 이것이 정말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주 치밀한 준비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 없어요. 뭘 드러난 게 없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고발장? 봤어요. 응. 판박이잖아요. 봤는데 보세요. 검찰에서 이 부분을 프린트하려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맨 밑에다가 왼쪽에 시리얼 번호가 다 찍혀야 되더라고요. 판결문은 그렇고요. 네. 판결문은 그렇고 고발장 자체가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구가 비슷하고 아니야, 문구는 틀린 그런데 정보까지도 크게 두 가지 똑같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검찰 안에서 프린트하는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누가 프린트했는지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붙는 그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위로 잘라진 게 아니라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외부에서 출력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이제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의 동일성 또는 비슷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첫 고발장이 과연 검찰에서 검찰에서 나왔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네, 거죠. 네. 예. 그것도 그렇고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그 민사에 관련된 거랑 형사에 대한 거랑 이게 섞여서 하나의 고발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하나의 고발장으로 접수가 되면 이게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검찰에서 이 어차피 법의 심판이나 조사를 분리돼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고발장에다가 쓰는 것은 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논리적 추론이 아니신 것 같은 게요. 검찰이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검찰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면은 당연히 법리적인 요건을 맞춰서 썼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손모 검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뭐 민간인 또는 법조인이 아닌 어떤 정치 집단으로 하여금 그 고발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인데 그거를 법률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지킨 문서로 이걸 만드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허술한 점이 있는 문서로 만드는 게 아니 자연스러울까요? 근데 후자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팩트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나와 있는 팩트는 그런데 텔레그램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보자나 뉴스버스 쪽에서도 처음에는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검찰에 요직에 있는 분이란 걸 알고 이거 사안이 생각보다 큰 건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추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김웅 의원이 그 총선 때 정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바쁘게 뛸 때 여러 개의 공익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랑 또 점정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법무에 관련된 것을 다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당에서. 법률지원단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왔기 때문에 부분들에 대한 기억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믿고 싶진 않지만 무언가를 속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화요일 날- 감찰을 하든 조사를 화요일에 하든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오신 윤석열 캠프의 그 검사 출신 정무특보께서도 딱 뭘 인정하셨냐면은 김용남 전 의원 말씀이시죠? 네. 아니 지금 분명한 팩트는 김웅 의원이 이 의혹의 어쨌든 중심 관련자인 김웅 의원이 이걸 내가 손준성 검사한테 받은 적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이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인을 지금까지도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억 안 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정무특보님도 뭐라고 딱 지적을 하시냐면은 아니 본인의 잘 아는 친구고 심지어 민간인도 일반인도 아니고 검사가
이런 파일을 나한테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건 기억이 안 날 수 아니요. 있는 근데 문제는 아니라는 지금 거예요. 김웅 의원이 하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보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는데 김웅 의원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김웅 의원이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은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친한 사람이 보낸 민원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예.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을 받고 전달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온 텔레그램이 진실이라면 내가 송검사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친한 혹시- 사람으로부터 네. 온 민원이라고 하면 그건 물타기죠. 친한 검사로부터 온 고발장이죠.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인지 그걸 어떻게 두고 기억을 봐야 돼요. 못합니까? 김웅 의원이랑 좀 나름 네, 가까우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도 따로 가깝습니다. 네, 지금 가까우시잖아요. 조선끼리 모임도 하셨고 네. 사적으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개별적으로 모든 토픽이 이 토픽으로 지금 썰전이 끝나갈 것 네. 같긴 한데 제가 우려되는 그래서 이제. 일단 다른 네네. 얘기도 해서 아니 김웅 의원이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이기 이전에 그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가 좀 제가 되게 무겁긴 한데 김웅 의원은 그 초선이에요. 네. 정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송파 갑을 나왔을 때 여기가 굉장한 격전지였지 본인이 유리한 고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는데 그 제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마음가짐이나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년이 그런 데서 혹시 뭐 가까우신 이영 의원님에게 네. 심정적 토로를 좀 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은 거- 그런 게 네. 전혀 없었고 1년이 훌쩍 지나서 유승민 그 후보님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지방에서 네. 올라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네. 이 건이랑 이 건을 매칭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되는 게 그거 내가 이거 쓴 거 네. 그건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 사안의 무거움, 본인의 말 하나하나의 무거움.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아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겠구나가 두 번째부터예요. 예. 김웅 의원이 하나만 딱 명확하게 일단 밝히면 돼요. 그게 작년 4월 3일. 저도 작년에 이제 총선을 치렀으니까 치렀으니까. 그때 정신 없는 거는 뭐 저도 동의하고 다 아는데 공감하는데 4월 3일 부근에 손준성 검사하고 연락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말 맞다나 정말 정신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자한테 만약에 검사가 예.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추단이나 추론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단 통화를 뭐 해서 술도 잘 안 기록이 마시는 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술도 잘 안 마시는 고위 검사가 뭔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을 때는 뭐지라고 봤을 가능성이 오히려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그걸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 검사가 실제로 나한테 보냈는지 검찰에서 감찰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요. 예. 제보자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하니 그 제보자도 신고까지 했으니까 그걸 열어주세요라고 본인은 요청했어요. 나는 이미 다 폭파시켜서 예. 내가 보고 이제는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열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없으니 예. 양쪽에서 해주세요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책임 알겠습니다. 떠넘기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더 사실관계들이 확인되면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제보자 관련 내용은 뉴스룸에 또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서 썰전보다 더 독한 썰들, 썰픽에서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얘들아 땡땡땡 가자. 어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괴문서 정치 공작이라며 거황된 기자회견을 했던 윤석열 후보. 하지만 기자회견 직전 찾은 모교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우리 달려간다 그거 하나 요새도 윤 후보는 이렇게 후배들과 응원가를 불렀고요.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충암고 야구부 주장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면 청와대로 초청할 수 있냐? 윤 후보 물론이다. 약속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약속 본인이 제일 지키고 싶겠죠? 2위 보겠습니다.
서른 동반 사퇴. 충청에서 쓴맛을 본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어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캠프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도 사퇴를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자회견까지 열 계획이 있었지만 이 후보와 당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배지 2개보다는 대통령 자리가 더 낫다는 거겠죠? 1위 보겠습니다.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 악재가 많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잊고 있었던 비단 주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에 치중하게 됐을 때 유권자분들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비단 주머니 3개도 곧 꺼낼 거라고. 비단 주머니 3개.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한 후에 공격이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지금까지는 비단 주머니 대신에 몽둥이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비단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썰픽 3개를 골라봤는데요. 두 분의 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먼저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꺼낸 적 없는데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곧 꺼낼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캠프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사실 비단 주머니 3개 뭐 내어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전문을 보면은 윤석열 뭐 전 총장이든 김동연 예. 총리든 뭐 아니면 뭐 누가 오더라도 뭐 안철수 전 대표든 누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보호를 하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꼭 윤석열을 위한 비단 주머니는 아닐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또 본인의 실수 뭐 그리고 외부에서의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3개로 부족할 수 있다. 비단 주머니 3개로 부족하다. 3개로 부족하다. 한 10개는 있어야 된다. 10개 정도 그래야 해결 대선 때까지.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비단 주머니 10개는 있어야 된다. 아니 저는 최근에 초기에 입당하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뭐 이윤 갈등이 윤희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아까 우리가 막 설전을 논했던 예. 예, 썰전을 했던 그 토픽으로도 최근에 만나고 또 서로가 진실이 뭐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좀 속 깊은 얘기도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단 주머니를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SOS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화학적 결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의 보호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경선이 막 시작이기 때문에 비단 주머니 3개를 동시에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비단 주머니를 풀기 시작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푼다는데 5만 원. 5만 원이요? 네. 5만 원 보셨습니다. 나 푼다에 10만 원. 10만 원. 자꾸 이게 썰전이 사행성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정정하자면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요. 예. 자, 이영호님은 썰픽 뭐 하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2번 서른 동반 서른 사퇴. 의원이요. 예. 서른일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낙연 후보에 일단 동반 사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류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아니 갑자기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사퇴가 살짝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저는 일단 이낙연 지금 후보님도 사퇴의 명분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이 경선 결과가 오픈되기 전에 예. 어떤 아주 결의에 차서 하셨으면 좀 방향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혹시 나도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사직을 내려내나 이거에 대한 뭐 협박성 경고인가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이미 폐색이 좀 짙어서 지금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당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종로를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종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상징성. 크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도 큰 어른이시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거두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나 동지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도 너무 짧고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로 보좌진 9명을 그냥 면직시키셨더라고요. 네. 전 이 대목에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게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해고가 돼서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결의에 차서 그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을 빼고, 예. 그 다음에 난 백의종군 하겠다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면직을 시켜버리시면. 윤희숙 의원도 다 직원들 집에 돌아갔다던데요? 아니요, 짐 싸서? 면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급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초선들 방부터 시작해서 당직자도 지금 5급 이상 뽑고 있는데 캠프도 그렇고 그곳에 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함께 뛰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설득하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이직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저는 내막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제가 서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윤희숙 의원이든 이낙연 후보든 서른 의원이든 사실 이제 뒤에 두 분은 저의 뭐 당의 큰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이 그 누가 됐든 여든 야든 의원직 사퇴를 걸고 뭔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 사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물러나라는 얘기가 없는데 스스로 뭔가 결기 또는 뭔가 책임지겠다고 사퇴하겠다는 거는 그것은 무책임하다. 정말 지역 구민들에 대한 저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 전체를 위하거나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또는 뭐안 때문에 사퇴하고 있는 이사 좀 부담 느껴봐. 아니요, 만약 이런 그래서 거라면. 사실은 이게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서른 선대위원장님이시잖아요. 사퇴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의리로 뭉쳐서 갑자기 이게 이 대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대선으로 가는 어떤 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두 분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니되옵니다.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서 서른 의원님은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시고요. 아니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명분이 약한 곳에 또 명분이 약한 예. 것을 하면서 이걸 심파로 만들고 있어서 좀 일단 안타깝습니다. 이 의원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 그 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들은 무슨 죄냐. 마치 영화 환상벌에서 계백장군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칼을 드는 건데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왜 날 갖고 그러냐. 저는 내막은 몰라요. 사실 그 이후에 뭐 면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 다만 그 제가 그냥 추정으로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낙연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과 같이 뭐 캠프라거나 다른 의원실이라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제가 추측이 되고 사실은 사퇴 카드를 던진 이상 사퇴서 처리를 지금 빨리 해달라고 윤희숙 의원도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좌진 분들이 언제 그만두느냐 하는 뭐 그 날짜, 네. 뭐 그게 뭐 일주일이 아니, 빠르고 근데 일주일이 저는- 늦고 이 얘기는 본질이 아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월요일부로 면책을 국회의원이 한다라고 그냥 지역구 통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의원이 않아요. 지역구 의원이 그게 어떤 뭐 본인 뭐 아버지의 무슨 뭐 사소한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과 한마디 반성 한마디 제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그거를 무슨 뭐 사퇴한다 이렇게 한 거나 아니 근데 저 이낙연 예. 후보님은 앞으로 경선 더 뛰셔야 되는데 손발이자 머리인 보좌진들 다 정리하시고 아무리 결기에 차신다 하더라도 그 경선 어떻게 뛰실 거죠? 뭐 캠프에 다른 의원실 보좌관도 많긴 한데요. 아유 그래도 그건 근데 다르죠. 어쨌든 애꿎은 돌멩이를 뭐 윤희숙 의원 쪽이나 이낙연 의원 쪽이나 보좌진들이 맡게 됐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 다음 지역 주제로 구민들도 해서- 놀라셨겠죠. 예, 그렇죠. 예, 지역 주민들도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진격의 홍으로 잡았는데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진격의 홍으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 MBS 조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접 조사에서는 야권이 좀 낮게 나왔던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도 보면 지금 보수 진영만 놓고 봤을 때 보수 진영 지지층에서 보는 후보 적합도, 전체 이제 보수 진영 후보 중에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로스하면서 6%포인트 차로 올라섰고요. 다음 유무선 ARS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역시 여기서도 홍준표 후보가 약 여기서도 6%포인트 이상으로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될 텐데, 일단 눈에 띄는 건 또 이 보수 대선 후보의 적합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권에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분석을 해보면. 뭐 제가 국민의힘의 분석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고요. 예, 이영호님 제 얘기로.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별로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는 뭐 역선택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뭐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게 변화가 오고 있다면 저는 역선택의 비중은 좀 무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대표님의 이 아주 역전을 전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사람인데, 역전을. 네, 홍준표 후보님의 역전을 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이 국민의힘은 원톱이었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투톱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도 따라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골든 크로스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콤마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 홍준표 의원님이 윤석열, 최재형 두 분한테 좀 뭐 고맙다는 감사 인사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선물 좀 좋은 거 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2017년 대선 기억해 보면 그 전에도 홍준표 의원님이 사실 비호감이 컸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막말이라고 소위 이제 일컬어지는 뭐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뭐 후보 안 된다, 뭐 여성 나경원 후보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이대 나온 기집애들 싫어한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비호감이 있었고, 또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약간은 좀 극우적인 그런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미지가 이분의 확장성을 좀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보수적인, 애국 보수적인 이런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홍준표 후보의 단점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른다, 뭐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뭐 사고가 120시간 이런 발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준비된 안정감 있는 후보. 후보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단점을 그건 이제 커버하게 된 거죠. 민주당의 견해이고요. 오늘 저 국민 면접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면접받던 모습 중에 이게 홍준표 후보지라는 느낌. 물론 여기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한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 발정제는 그게 성희롱 발언 아니에요?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일단 뭐 여성들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고요. 막말은 수용하겠는데 성희롱 같은 건 본인은 아니다. 일단 스타일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성희롱이죠. 그 이른바 이제 성차별 발언들 예전에 당시 류해 전 최고위원에게 했던 발언들도 좀 있었고요. 좀 변화되신 게 예전에는 사이다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발끈하셔가지고 막 가리키셨어요.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번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유지가 되시는데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가리키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략적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과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구나라고 변하신 건지 참 좋아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홍준표 의원님하고 같은 상임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가 2명이 되는 게 좋다. 또는 혹시 내심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 다 망하자 이런 의견 내심 그런 게 좀 있나요? 아,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예. 같은 상임이고 같은 층에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님하고. 우리 응원합니다. 합산이 항상 윤석열 후보랑 이낙연 후보,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네. 후보랑만 이게 항상 비교를 하면서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라고 했는데 전 항상 합이 안 맞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코로나의 영웅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희생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병원에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들이 코로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지금 2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셨고 지난 5월 말에 계약 해지로 그만두신 상태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입원했던 병동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자, 어제 JTBC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혹시 병원 측이나 노조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입장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 위험성을 못 받으신 분들이 총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사자께서는 지금 얼만큼의 그 보상을 받지 못하신 건지? 제가 추측컨대 한 250에서 300 정도의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머지 분들은 저보다 몇 개월 더 일찍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저보다 좀 작겠지요.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신 그런 상태고요. 네. 자, 우선 관련된 분들을 좀 짚어보면 우선 병원 측의 입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그만두고 난 뒤에 지급된다고 했던 위험수당을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선 못 준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떤 이유로 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던가요? 노사 합의로 6월달 노사 합의로 6월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2월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비정규직이셨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는 노조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는 대답이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어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노조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본인은 노조에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조에게 이런 내용을 좀 문의해 보셨나요? 노조에게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땐 병원과 노조 측이 협의를 해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노조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입장을 들은 병원에서 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조에게 항의를 해보거나 문의를 안 하셨다고요? 일단 둘이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친다고 해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조 측에 문의를 해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노조 측에 문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동청에 이제 진정서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노동청에서는 병원 측과 저희를 만나게 해주었고요. 병원 측에서 문서를 두껍게 만들어 오셨는데 저희는 중요한 명분인데 이렇게 연락해 하시고 노사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 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하시다고 하시면서 관련된 곳 전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알아는 봐주셨는데
서울시청에 한번 말씀해보라고 하셨고 또 추후에 그 노동청 담당자분이 동부병원에 전화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병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 기자랑도 이제 통화를 제가 더 알아봤는데 병원에서 어쨌든 5월 10일에 공문을 받고 수당 지급 신청을 준비한 상태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을 뺀 병원 측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 측에서는 이제 공문을 받고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노조와 협의를 했을 때 노조 측에서 이제 주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병원은 더 적극적으로 사실 더 할 이유가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연관된 분들이 서울시립 동부병원, 노조, 그리고 지금 당사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노조에게 조금 더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노조와 사측이 같이 합의한 문제니까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노조 측에 그렇다면 왜 문의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제가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측과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4명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실을 폭로하시고 어쨌든 받지 못한 위험수당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을 폭로하신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은 2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결국 서울시립 동부병원 그리고 노조 측 당사자 입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어쨌든 지금 가장 크다고 보세요? 서울시립 동부병원과 노조 측에서 봤을 때. 물론 저희 공기구에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런 처사가 또 잘못된 거고요. 네. 또 노동자들 위해서 일해야 되는 노조 측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는 게 정말 일을 했다는 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결국엔 서울시립 동부병원과 노조 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2차 접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접종일을 당길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제공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해 고급 렌터카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거주지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저쪽에서 무슨 씬스틸러가 좀 있었는데 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몰라. KBS 뭐 9시 뉴스 기자래요. 아니 MBC는 KBS요. 자, 기사 제보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사로. 예. 제2사 기자가 K를 홍보하고 있는 제보는 JTBC 아닙니까? jtbc.co.kr. 예,
요새 유행이죠. 뭐 K-방역, K-팝, K-제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하려면 또 제보를 하려면 군소 매체, 작은 매체, 마이너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사에 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자신이 있으면은 뉴스타파나 저 뭐죠? 뭐 뉴스 뭐였지?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인터넷 신생 매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 알만한 이런 메이저 언론에게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언론관이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의혹 보도를 할 그 언론사의 자격을 윤 후보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를 최초로 제기했던 언론사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 뉴스버스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명히 이제 정기 간행물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1인 미디어는 아니지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언론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언론관이지 않습니까? 소수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는 매우 이렇게 기득권적인 편향된 언론관이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작거나 새로 생긴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좀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언론계 용어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 먹는다. 흔히 말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단독 특종 보도를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을 먹으면 상당히 속이 쓰립니다. 속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따라가기가 싫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른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자, 그럼에도 보도 가치가 있으면 추종 보도나 후속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최초에 그 보도한 매체가 어디냐가 상관이 없이 기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언론사에서 그 기사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데 왜 뭐 군소, 신생, 마이너 매체 따라가냐 마냐 이렇게 제보를 거기다 했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뭐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메이저 언론 보도가 늘 맞는 거냐 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최근에 그 K사 국민의 방송이 보도한 게 하나 있어요. 유사한 사례인데 자, 검찰이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뭐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보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추종 보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보자의 증언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KBS가 범죄자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버렸다. 윤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 후보를 비판하려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 수신료가 아깝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 후보도 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성남에 어디 그 조직폭력사범 중앙지원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자,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보를 하라고 하면서 예로 들어서 콕 집어서 얘기했던 그 언론사에서 자,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여야 정치권에서도 좀 반응이 나왔을 법합니다. 네, 당장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한참 화를 내셨는데 남은 것은 인터넷 매체를 우습게 보는 윤 전 총장의 한심한 언론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모인 기자분들을 다 총장 시절 대검 출입 기자 정도로 보는지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최초 보도한 그 매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인데요. 자, 만약에 국민한테만 화내지 마시고 지금 김건희 그 배우자죠. 과거에 줄리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해명을 왜 다른 곳도 아니라 신생 매체인 뉴스버스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접 물어봐달라 저렇게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경쟁자죠. 홍준표 후보
자, 메이저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실수다. 또 하태경 후보, 자,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는 것, 자, 민주당의 언론 통제법만큼이나 위험하다. 또 유승민 후보도 자, 비뚤어진 언론관이다라고 계속 지금 협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윤 후보가 과연 JTBC를 메이저 언론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직접 나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또 대통령 후보시니까 알겠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와 이제 격차가 이제 좁아지거나 매번 역전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는 무관하다, 떳떳하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지금의 약간 그 정체 국면을 돌파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내에서는 지금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어쨌든 당 전체적으로는 악재,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벌써 뭐 8월 말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경선 버스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뉴스버스만 온천하를 돌아다니니 이게 도대체. 자, 어쨌든 뭐 일단 검찰도 본격 감사에 착수했고 수사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조만간 제보다 또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속된 말로 우리 업계 쓰는 말로 물 먹지 말고 이 기자께서 잘 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보는 JTBC로.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질책하신 것처럼 이런 그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깊이 인식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자, 줄 서려다가 문매 맞은 차관으로 또 정해봤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박진규 산자부 1차관 대선 후보에 갖다 줄 맞춤형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결국에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이 경선 진행 중이죠. 후보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대선 캠프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의 의견을 내면 늦는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공약으로서 빨리 제안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인셉션 해줘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신임 국회 상임의장단 만나서 뭐 정부에 말년 없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에 이제 국정운영 끝까지 하겠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산업부 차관이 또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알려지니까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이 안 선다거나 뭐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도마에 올랐고요. 특히 여당 의원들이 더 질타를 했습니다. 누구냐? 이소영 의원. 아까 여기 썰전 라브에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자, 정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캠프에 줄대고 있고 대선을 기회로 산업부의 영향력을 키우는 의도가 뻔하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박진규 1차관은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 자숙하겠다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발단이 된 건 지시를 했다는 게 발단인데 그렇다면 어떤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라고 좀 지시를 했던 건지. 그렇죠. 지금 궁금한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박진규 차관이 어느 캠프에 줄을 대려겠나?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 당선 가능성 있는 캠프라는 거죠. 의원들도 다 궁금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정치인들이 쓰는 기법처럼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뭐 일자리 창출을 뭐 땡땡개 식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건 좀 공수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후보에게 그렇게 확정 전에 잘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박 차관은 어느 특정 후보 캠프가 아니라 그냥 여야 후보들 모두에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직접 매우 부적절하다 질책하기도 했는데 아마 공직사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네.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요즘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죠. 친문 의원인데 최근에 사실 처음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의원이 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인데요.
영끌 인터뷰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부산 친문의 핵심 전재수 의원님이신데요. 처음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을 때 대선 후보 중에 누굴 지지하시냐라고 하니까 이광재 후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이제 중도에 사퇴하셨고요. 예. 그래서 정세균 후보를 이건 두 분이 합치셨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따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광재 의원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도왔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예. 그게 7월 5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단일화가 됐으면 단일화 취지에 맞게끔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곧 이제 정세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 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후보님 인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예. 민주당 내에서 성공한 정치인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분이죠. 거의 뭐 첫 번째죠. 예.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근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게 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그것과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정세균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왠지 좀 이렇게 태평성대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 굉장히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품고. 근데 이제 태평성대에 어울리는 리더십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고 격동의 시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 저희 생전 듣다 보도 못한 바이러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정세균 총리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7월 5일 날 단일화되고 난 뒤에 당분간은 다른 캠프로 옮기거나 그러지는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한두 달 지내다가 8월 31일 날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정세균 캠프 쪽에서 지금 캠프가 충청 남북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9월 4, 5일 날 투표함을 열게 돼 있는데 8월 말에 만약에 지지선을 해버리면 바람을 확 빼는 거죠. 바람을 확 그래서 지지선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충청도 경선 끝나고 난 뒤에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거다 해서 이제 8월 말에서 9월 7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전재수 의원님 이제 부산 친문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 이제 부산 친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이신데 혹시 다른 친문 의원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은 모르겠고 전재수 의원님 혼자 내가 곰곰 생각해보니 이 시대 정신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전에 왜 제가 이제 경선 연기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게 이재명 후보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민주당의 집권 전략 차원에서 이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개파로 짜고 했다면 제가 먼저 띄우면 다른 의원들이 받아서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라든지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빨리 해가지고 득될 게 없겠구나. 그래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이 가셨다고 해서 이게 지금 민주주의 4.0에서는 아직 캠프를 못 정한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 4.0 최대 친문 그룹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4.0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향타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르다는 성급하다는 것이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4.0이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어떤 뭐 상명하복이랄까 일사불란함이랄까 뭐 이런 것이 담보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실 옛날 총재
정당의 총재가 있던 시절에는 일사불란 상명하복이 좀 있었는데 최근엔 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는 없고 사실 그게 맞죠. 개별 그럼요. 헌법기관이니까요. 그럼요. 이미 여의도에는 그거 없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네. 어떤 당의 무슨 뭐 친문이다 뭐 비문이다 또 친박이다 친이다 이것은 그 당을 하나 뭐 분석하는 툴로서는 유효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예.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일단 원래 이광재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광재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M&A가 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또는 일강일중으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있는데 이 시대 정신에 이낙연 후보는 조금 못 미칩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로 그 18세기 사람이잖아요. 예. 지난 수백 년 동안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하기도 했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격동의 시대,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혼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국가가 친구 만나는 것도 몇 명 이상 만나지 마라. 가게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 모임도 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큰 정부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한 방역 대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예, 있다는 큰 말씀이시죠? 정부에 맞는 리더십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강력한 추진력, 담대한 리더십 이런 예.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큰 정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큰 정부 플러스 정부가 유능해야 됩니다. 예. 그럼 유능하려면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정이라든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룩해낸 요만한 성과라도 그것이 그 성남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과 유능한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콘텐츠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 예.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다. 민주당의 모든 후보님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그렇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캠프분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이제 이 시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하시는 말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물론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아니 제가 알기로 많이 사셨어요. 예. 머리가 새서 머리가 하얘가지고 이제 많이 산 것처럼 보이는데 한 51년밖에 안 살았고요. 그 정도면 뭐 적지 않습니다. 예. 아니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51년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은 이게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딱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그 가난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예. 또 한 부류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딛고 일어서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 성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도 가난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딛고 일어서는, 예. 밟고 일어서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부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을 개인적 성공, 가난한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인권 변호사하고 그게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결국은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예.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 정책,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철학적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사람에 그런데, 대한 철학적 성찰이 예.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 이낙연 후보는 뭐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뭐 누구나 맥락상은 이재명 후보라고 보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지적한 그런 인성 도덕성 문제보다 앞서서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이제 형수 욕설 저도 이제 꼼꼼히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형수 욕설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 구차하게 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역사적 기원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시정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행하는 자신의 권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말하자면 불행한 가정사. 불행한 가정사입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전후 사정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앞서 이제 가난을 딛고라는 수식어를 계속 쓰셨는데 일부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뭔가 인간 승리의 그 휴먼 스토리를 가지고 대통령 주자를 뽑아야 되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만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실행력, 조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혹시 조화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뭐 인정하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냐면 막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생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막 악정고투해가지고 길을 써가지고 막 온갖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분들이 뭔가 추진력 있고 이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대통령을 하긴 하는데 국민들을 이 말하자면 마음을 말하자면 편안하게 한다거나 나라를 또 편안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나라가 계속 시끄러워왔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로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너무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대혼란의 시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말꼬리를 잡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코로나19가 아주 획기적인 치료약이 나오든 백신이 나와서 올 10월쯤에 11월에 정말 꿈 같은 얘기지만 완전히 걱정할 일이 없어졌다. 아 그러면 이재명 후보 됐고요. 이제 좀 이제 그때 되면 정세균 후보님 아주 이제 시운을 만나는 것이죠. 천운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제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현재 상황은 현재 별로 없고 우리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태평성대 시대가 오면 우리 정세균 후보님 그 인품이나 역량을 볼 때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로 정쟁이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모두를 다 품는 이런 이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위기일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갈등들, 사회적 갈등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낫다라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음 뭐 야당 얘기를 잠깐 여쭤보면요. 최근에 국민의힘 홍준표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뭐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상대하기가 편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더 편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더 어렵습니다. 아, 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아, 왜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뭔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디 좀 기대고 싶어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온나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거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거는 이제 홍준표, 윤석열도 얼쭉 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내공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맥락도 알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한 역사적 기원이나 역사적 논쟁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컨텐츠가 있는 것이죠. 내용은 설사 극우적이라 하더라도. 근데 윤석열 후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역사적 논쟁 과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바라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상대하기 편하다. 홍준표 후보 보면은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제 경기도 차베스라 그러더라고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 혹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죠. 아무리 대한민국에 베네수엘라하고 대한민국을 비교를 합니까? GDP 규모가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 대통령 얘기는 홍 후보가 예전부터 자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이재명 캠프의 전재수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가 더 상대하기 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과연 역선택인지 아닌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역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전재수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잠시 후 뉴스룸이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선 아내가 배우자 몰래 집에 데려온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오늘 나온 대법원 판단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해마다 수천 마리의 개가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입양과 함께 동물 등록제 의무화가 해결책이라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